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 2025년 12월 31일 저희는 여러 언론 기사 또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사건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진상규명을 두고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건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참사잖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한두 가지 원인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조사 과정의 문제, 또 공항 시설의 안전 문제까지 여러 겹의 문제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매듭을 하나씩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서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216편이었습니다. 기종은 보잉 738-800이었고요. 탑승객이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타고 있었죠. 네. 사고의 시작은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조류 충돌로 추정되고 있어요. 아, 새떼와 부딪혔다. 네. 그 충돌로 인해서 항공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데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착륙 장치,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랜딩 기어가 안 펴졌다. 그럼 바퀴 없이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종사는 동체로 직접 활주로에 내리는 벨리 랜딩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이탈했고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단 2분을 제외하고 179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의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첫째, 하늘에서 랜딩 기어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둘째, 땅에서 항공기는 왜 활주로를 벗어나서 그토록 치명적인 구조물과 부딪혀야만 했는가? 아, 지난 1년간의 모든 논란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고 1년이 지났는데 유족들 말씀 들어보면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공식 사과 0건이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계시거든요. 네. 조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논란만 커지는 건지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조종사 과실이냐, 기체 결함이냐 이 문제죠. 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우리가 보통 항철이라고 부르죠. 네, 항철이. 이 항철이의 중간 보고서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니라 멀쩡한 왼쪽 엔진을 껐다는 거예요. 멀쩡한 엔진을요? 네. 그래서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제기한 거죠. 와, 이건 유족들 특히 조종사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족하고 조종사 노조가 즉각 반발했죠. 이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그렇죠. 사고의 복합적인 원인을 조종사 개인의 실수로만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게 바로 블랙박스 문제였다고요? 아,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잖아요. 이번엔 달랐나 보네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기록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비행기록 장치 FDR하고 조종실음성 기록 장치 CBR 이 두 가지 모두 충돌 직전 마지막 약 4분 7초간의 기록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4분 7초요? 아니, 잠깐만요. 그 시간이면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골든타임의 기록이 통째로 날아간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의도적으로 지운 게 아니라면요.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의 충격으로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하면서 기체 전체의 전력이 차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전원 차단이요? 네, 일종의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는 건데 문제는 이 전원 차단이 조종사의 어떤 실수, 즉 인적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충격의 전원이 모두 나가버리게 설계된 기체 결함 때문인지를 밝혀야 하거든요. 아, 그런데 기록이 없으니. 그렇죠. 기록이 없으니 이걸 규명하기가 지금으로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된 겁니다. 결국 조종사 과실이다 아니다 이걸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거군요. 정말 답답한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요. 하늘에서의 미스테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땅에 있더라고요. 바로 그 콘크리트 구조물 문제예요. 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그 구조물만 없었다면 설사 항공기를 활주로를 이탈했더라도 지금 같은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항공기가 부딪힌 게 착륙 유도 장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둔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 읽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그냥 흙으로 쌓은 둔덕이 아니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국제 기준으로는 항공기가 부딪히면 쉽게 부서져서 기체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게 상식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의 그 구조물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정반대라니 어느 정도였는데요?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2021년하고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보강 공사를 했는데 이때 쏟아부은 콘크리트형이 127톤입니다. 127톤이요? 네. 그리고 그 위를 두께 30cm짜리 콘크리트 상판으로 덮었어요. 심지어 내부에는 콘크리트 기둥 19개를 촘촘하게 박아 넣었고요. 그건 안전시설이 아니라 거의 요새 무슨 벙커를 지어놓은 수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철옹성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아니 도대체 뭘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죠?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한 항공 전문가가 자료에서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고작 20kg짜리 안테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구조물이 필요했는가? 20kg? 네, 20kg짜리 장비를 지키려고 127톤짜리 콘크리트 함정을 파놓은 셈이라는 거죠. 이건 과잉을 넘어서 범죄에 가깝다는 아주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결국 이런 모든 의혹은 조사를 통해 풀려야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쟁점이 나오죠. 바로 조사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네, 이 조사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항철이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데 바로 그 국토부가 문제의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승인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곳 중 하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감독해야 할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커졌는데 자기들 산하기관이 그 사고를 조사하는 구조인 겁니다. 흔히 말하는 셀프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유족들이 가장 불신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런 셀프 조사 비판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은 자료에 없었나요? 물론 국토부 측은 항처리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직의 상하 관계가 명확한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결국 법이 바뀌었죠. 법안이 통과됐다고 들었어요. 네, 항처리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장의 해결책은 못 돼요. 왜죠? 조직 개편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 발표는 오히려 더 늦어질 전망이거든요. 진상규명은 더 멀어지는 셈이군요. 이렇게 조사는 안개 속을 헤매는 동안에 남겨진 분들은 정말 힘든 1년을 보내셨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추모 행사가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분향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역, 용산역, 김포공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7곳에 설치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네,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이 참사를 잊지 않게 하자는 취지였죠. 한 기자가 용산역 분향소를 직접 찾아간 체험 기사를 봤어요. 전자칠판에 추모 메시지를 남기면 그게 화면에 뜨고 한쪽에서는 계속 추노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영상에 나온 한 유족분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함께 보던 드라마를 볼 때 희생자가 떠오른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재난은 거대한 숫자로 기록되지만 슬픔은 결국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기억들로 구성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 슬픔을 넘어서서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한 유가족 대표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원하는 진짜 위로는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단순히 슬퍼만 하고 계신 게 아니군요. 그럼요.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안전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고요. 그 실품을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반면에 참 씁쓸한 소식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이 비극을 이용해서 사고는 조작됐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퍼뜨린 유튜버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요. 아, 네.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네, 큰 비극 앞에서는 언제나 여러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일부의 목소리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 저희는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서 깊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건은 조종사 과실이냐, 기체 결함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 뒤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네요. 그쵸. 20kg짜리 안테나를 지키려고 127톤의 콘크리트 요새를 만든 공항시설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조사해야 할 기관의 독립성 문제까지 여러 겹의 실패가 겹쳐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외침은 보상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 질문에 국가가 성의껏 답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항철이가 독립기구로 바뀐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다면 나중에 보고서가 나와도 신뢰를 얻긴 어렵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부는 참사 이후에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이나 공항 시설 개선안 같은 걸 내놓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이런 대형 참사를 마주했을 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모두가 독립적인 조사를 말하지만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이란 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